안녕하십니까?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사부 불교적 삶과 현대적 적용 시리즈의 77화로 불교와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의식과 우주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불교의 깊은 통찰과 현대 과학의 발견이 어떻게 조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 우리는 매 순간 의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의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현대 과학은 이 질문 앞에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를 연구하며 의식의 신경학적 상관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될 때 의식 경험이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그러나 왜 물리적 과정이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뉴런의 전기화학적 신호가 어떻게 빨강의 느낌, 고통의 경험, 사랑의 감정이 되는지, 이것은 현대 과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불교는 2500년 전부터 이 문제를 탐구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식을 단순한 뇌의 산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승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의식을 8가지 층으로 구분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의 6가지 감각의식, 그리고 자아의식인 말라식, 그리고 모든 경험의 씨앗을 저장하는 아뢰야식. 아뢰야식은 개인의 모든 경험과 업의 종자를 담고 있는 깊은 의식의 창고입니다. 우리의 의식 경험은 이 깊은 층에서 올라오는 종자들이 현재 상황과 만나 발현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 개념과도 유사하지만 더 깊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불교는 의식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으로 봅니다. 찰나생멸. 의식은 매 순간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느끼는 것도 실은 이 빠른 의식의 연속일 뿐입니다.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정지 화면들이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통찰은 놀랍게도 현대 신경과학의 발견과 일치합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 경험은 초당 수십 번씩 업데이트됩니다. 연속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순간들의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뇌에서만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의 표현일까요? 제2장 마음과 물질의 관계. 서양 과학은 오랫동안 물질주의적 관점을 유지해왔습니다. 의식은 뇌라는 물질적 기관의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뇌가 있으면 의식이 생기고 뇌가 손상되면 의식도 변한다는 관찰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점점 도전받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물질의 본성 자체가 의문에 붙여졌습니다. 관찰자가 개입하기 전까지 입자는 확정된 위치를 갖지 않습니다. 이중슬릿 실험에서 보듯이 관찰 행위가 현실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의식이 양자 파동함수의 붕괴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는 의식이 없다면 물리적 현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전히 논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의식과 물질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마음과 물질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유식학에서는 모든 현상을 유심소연이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이 나타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 의식의 투영입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 의식의 필터를 통과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장미를 보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이는 가시를 먼저 봅니다. 과거의 경험, 현재의 마음 상태, 문화적 배경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객관적 세계가 있다 해도 우리는 항상 주관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비유가 이를 잘 설명합니다. 우주는 무한한 보석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반영합니다.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변합니다. 의식과 물질, 마음과 세계는 분리될 수 없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 얽힘 현도 비슷한 상호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한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다른 입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불렀던 이 현상은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주는 독립된 부품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입니다. 제3장 공의 철학과 양자장 이론.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공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합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형상은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일시적 결합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보십시오. 씨앗, 흙, 물, 햇빛, 시간이 모여 나무가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 안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비를 내려 나무를 키웠으니까요. 나무 안에는 햇빛이 있습니다. 광합성으로 나무를 만들었으니까요. 나무 안에는 벌목꾼이 있습니다. 그가 심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습니다. 연기법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입자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장의 들뜸, 에너지의 파동일 뿐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장들이 진동하며 입자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전자는 전자장의 파동입니다. 광자는 전자기장의 파동입니다. 모든 물질은 근본적으로 에너지의 패턴입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입자는 확정된 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관찰되기 전까지는 가능성의 구름으로만 존재합니다.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말했습니다. 독립적인 현실이란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공사상과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며 관계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강은 흐릅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은 있습니다. 공이면서 동시에 현상합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존재도 비존재도 아닌 길. 제4장 시간의 본성. 시간은 무엇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경험하며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본성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나는 안다. 그러나 설명하려 하면 모른다. 불교는 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도 인연 따라 생긴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순간순간 흘러갑니다. 찰나.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짧은 시간 단위입니다.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동안 수십억 개의 찰나가 지나갑니다. 각 찰나마다 세계는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연속성을 느끼지만 실은 불연속적인 순간들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시간의 상대성을 설명합니다. 한 티끌 속에 3천대천 세계가 들어있고 한순간에 무량겁이 들어있다고.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경험하는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명상 중에는 시간 감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의 상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강한 중력장에서도 시간은 느려집니다. 쌍둥이 역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 쌍둥이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지구에 남은 쌍둥이보다 젊습니다. 두 사람이 경험한 시간이 실제로 다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대 물리학은 시간이 근본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서는 시간이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플랑크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간 자체가 출현하는 속성일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근본적인 무시간적 현실에서 시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불교의 열반은 시간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생멸이 없는 경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사라진 영원한 지금. 이것은 단순한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수행자들은 시간의 소멸을 경험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명상 중 두정엽의 활동이 감소하면 시공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시간은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구성물일 수 있습니다. 제5장 우주의 기원과 순환.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현대 우주론은 빅뱅 이론을 제시합니다. 약 138억 년 전 무한히 작고 뜨거운 특이점에서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에너지만 있었습니다. 우주가 식으면서 입자가 형성되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별과 은하가 탄생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은하의 적색 편의 등 많은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에서 어떻게 유가 생겨났을까요? 이 질문에 과학은 아직 답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우주의 절대적 시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는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성주개공. 이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비는 4단계를 반복합니다. 하나의 우주가 무너지면 다시 새로운 우주가 형성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시작을 묻는 것은 의미 없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러나 대승경전들은 우주론을 상세히 다룹니다. 화엄경에서는 무한한 우주들이 중첩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부처님의 세계 안에 무수한 다른 부처님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시방 3세. 열 방향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계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다중우주론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무수히 많은 우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우주가 생겨납니다. 각 우주는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끈 이론은 더 나아갑니다. 11차원의 시공간과 무수한 가능한 우주들. 우리가 보는 것은 방대한 다중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불교의 무량세계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주의 순환 개념도 현대 우주론에 등장합니다. 진동하는 우주 모델에서는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빅뱅 후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해 빅크런치를 맞고 다시 빅뱅이 일어납니다. 순환적 우주론입니다. 최근의 펠로지의 등각순환 우주론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한 우주의 끝이 다음 우주의 시작이 되는 무한순환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성주개공 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주는 유기체처럼 생로병사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각 순환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6장 공간의 본성과 비국소성. 공간은 무엇일까요? 사물들이 들어있는 빈 그릇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어떤 실체일까요? 뉴턴은 절대 공간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의 무대.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은 물질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공간을 휘게하고 휘어진 공간이 물질의 운동을 결정합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휘어진 시공간입니다. 공간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역동적인 참여자입니다. 양자역학은 공간에 대한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비국소성입니다. 양자 얽힘에서 두 입자는 거리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연결됩니다. 한 입자를 측정하면 광년 떨어진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됩니다.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 벨의 부등식 실험으로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주는 국소적으로 실제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화엄 사상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사사무의 법계. 모든 사물이 서로 걸림없이 융통합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일측일체 일체즉일.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공간적 분리는 표면적 현상일 뿐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인드라망의 각 보석이 서로를 비추듯이 화엄경 입법 계품에서 선제동자는 깨닫습니다. 모든 곳이 여기이고 모든 때가 지금이라고. 시공간의 장벽이 무너진 법계를 경험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홀로그램 우주론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주의 모든 정보가 경계면에 암호화되어 있고 3차원 우주는 그것의 투영이라는 이론입니다. 부분의 전체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화엄 사상과 유사합니다. 또한 양자장 이론에서 진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입자와 반입자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요동치는 바다입니다. 공간 자체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교의 공 개념과 연결됩니다. 공은 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는 잠재성의 장입니다. 제7장 관찰자 효과와 마음의 역할. 양자역학에서 가장 기묘한 현상은 관찰자 효과입니다. 관찰하기 전까지 입자는 여러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합니다.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합니다. 이중슬릿 실험이 이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자를 두 개의 슬릿을 향해 쏩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그러나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면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관찰 행위가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연 선택 실험입니다. 입자가 슬릿을 통과한 후에 관찰 여부를 결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마치 현재의 선택이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식이 물리적 현실의 형성에 관여한다는 것일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관찰이 현실을 만듭니다. 존 휠러는 참여적 우주론을 제안했습니다. 우주는 관찰자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참여함으로써 우주가 실제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 다세계 해석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며 우주가 분기합니다. 객관적 붕괴 이론에서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자발적으로 붕괴합니다. 그러나 의식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교는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유식사상에서 세계는 의식의 변현입니다. 알라야식에 저장된 종자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화엄경의 3계 유식 만법 유식, 새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모든 법은 오직 의식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극단적 유심론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 의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의식이 대상과 만날 때 인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대상, 감각기관, 의식이 함께 작용해야 경험이 발생합니다. 셋 중 하나만 있어도 경험은 없습니다. 현대 인지과학도 이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각은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능동적 구성입니다. 뇌는 감각 정보를 받아 세계 모델을 만듭니다. 우리는 세계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만든 모델을 봅니다. 예측 처리 이론에서는 뇌가 끊임없이 예측하고 오류를 수정합니다. 지각은 하향식 예측과 상향식 감각 정보의 만남입니다. 마음이 적극적으로 현실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8장 명상과 뇌과학. 명상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2500년 동안 수행자들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신경과학이 명상의 효과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신경과 소성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 챙김 명상만으로도 뇌가 변합니다. 해마의 회색질 밀도가 증가합니다.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반면 편도체의 회색질은 감소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장기 수행자들의 뇌는 더 극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티베트 승려들을 연구했습니다. 수만 시간 명상한 승려들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감마파의 진폭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감마파는 고도의 집중과 의식 통합과 관련됩니다. 자비 명상 중에는 좌측 전두엽이 특히 활성화되었습니다. 행복과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 부위입니다. 명상은 행복의 세트포인트를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전방 대상 피질과 배외 측 전전 두피질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실행 기능과 주의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들입니다. 통증 지각도 변화합니다. 명상 수행자들은 같은 강도의 통증을 덜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통증 신호는 들어오지만 고통의 정서적 반응이 줄어듭니다. fMRI 연구에서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각 피질은 활성화되지만 정서 관련 영역은 덜 활성화됩니다. 명상은 통증과 고통을 분리시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2차고입니다. 신체적 고통은 있지만 정신적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은 또한 자아 감각을 변화시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기 참조적 사고와 관련된 뇌 네트워크입니다. 명상 중에는 나에 대한 생각이 줄어듭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자아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자아 초월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두정엽의 방향 감각 영역 활동이 감소하면 자아와 세계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일체감을 경험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체험과 일치합니다. 고정된 자아는 환상이며 우리는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통찰입니다. MBSR 프로그램,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존 카바찐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불교 명상을 세속화한 것입니다. 만성 통증, 우울증, 불안장애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수많은 연구가 그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명상은 면역 체계도 강화합니다.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 발현이 변합니다. 텔로미어 길이가 증가해 세포 노화가 느려집니다. 명상은 단순한 정신 수련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과학이 2500년 된 지혜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재구장 엔트로피와 무상.
열역학 제2법칙은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무질서도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얼음은 녹고 건물은 무너지며 별은 소멸합니다. 모든 것은 흐트러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시간의 화살표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것은 엔트로피의 증가입니다. 우주는 빅뱅에서 매우 낮은 엔트로피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우주는 열사, 에너지가 균등하게 분포된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무상 개념과 맞닿아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3법인 중 첫 번째입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집니다. 높아진 것은 반드시 낮아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무상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집착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주의 법칙은 변화입니다. 이 법칙을 거부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받아들이면 자유가 옵니다. 법구경에서 말합니다. 꽃다운 이 몸도 결국 병들고 무너지리라. 이 더러운 몸은 부서지고 생명은 끝나리라. 무상을 관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몸의 감각을 관찰하면 끊임없이 변화함을 봅니다. 마음의 생각을 관찰하면 생겨났다 사라짐을 봅니다. 모든 현상이 무상함을 직접 경험합니다. 이것이 통찰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모든 것의 무상함을 보여줍니다. 별들도 태어나고 죽습니다. 은하들도 충돌하고 합쳐집니다. 원자들도 붕괴합니다. 심지어 양성자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주 자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빅뱅으로 시작해 빅크런치나 열사로 끝날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히 팽창하며 희미해질 것입니다. 무상은 우주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여기서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무상이기에 변화가 가능합니다. 고통받는 상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깨달음도 가능합니다. 무상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무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연기법입니다.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상과 법칙성의 조화. 이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제10장 인과율과 카르마. 인과율은 과학의 기초입니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과학적 법칙도 없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모두 인과율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인과율에 도전합니다. 입자의 붕괴는 무작위적입니다. 정확히 언제 붕괴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확률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무작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은 변수가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정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레프 등식으로 국소적 숨은 변수 이론은 부정되었습니다. 양자 수준에서는 진정한 불확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과율은 깨진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무작위이지만 통계적으로는 법칙을 따릅니다. 확률적 인과율입니다. 불교의 업사상은 인과율의 정교한 버전입니다. 카르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업보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업은 단순한 기계적 인과가 아닙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의도에 따라 업이 달라집니다. 실수로 개미를 밟는 것과 일부러 죽이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업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업도 참회와 선행으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업은 복잡한 조건들의 상호작용입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업을 여러 종류로 분류합니다. 즉시 결과를 내는 업, 다음 생의 결과를 내는 업, 여러 생 후의 결과를 내는 업, 확정된 업과 불확정된 업, 무거운 업과 가벼운 업. 매우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현대 과학도 복잡한 인과관계를 다룹니다. 카오스 이론에서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낳습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날씨처럼 복잡한 시스템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과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복잡할 뿐입니다. 양자역학과 카오스 이론을 결합하면 불교의 업 개념과 유사해집니다. 개별 사건은 확률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패턴이 있습니다. 작은 행위들이 복잡하게 얽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악한 행위는 악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불교는 업을 도덕적 인과율로 봅니다. 우주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선과 악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불에 손을 넣으면 데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선한 행위는 행복과 연결됩니다. 타인을 돕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스트레스와 질병이 많습니다. 신경과학은 공감과 자비가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덕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뇌와 몸에 새겨집니다. 업은 습관입니다. 반복된 행위와 생각이 성향을 만듭니다. 성향이 운명을 만듭니다. 마음을 바꾸면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제11장 상호의 존성과 생태학. 연기법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모든 것은 상호의 존적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대 생태학이 바로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생태계는 복잡한 상호의존의 그물망입니다. 식물은 햇빛과 이산화탄소로 광합성합니다.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습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습니다. 분해자는 죽은 생물을 분해해 영양분을 토양으로 돌려보냅니다. 식물이 다시 그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완벽한 순환입니다.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늑대가 사라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늑대가 없자 사슴이 증가했습니다. 사슴이 과도하게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식생이 파괴되자 토양 침식이 일어났습니다. 하천 생태계가 변했습니다. 새들이 사라졌습니다. 전체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늑대를 다시 도입하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한 종이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핵심종 개념입니다. 불교의 연기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은 더 나아갑니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대기, 해양, 토양, 생물이 함께 자기조절 시스템을 이룹니다. 생명체들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환경이 생명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지구는 생명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연기법의 과학적 표현입니다. 인류도 이 그물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 물, 식물, 동물, 미생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식물이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흙과 햇빛과 물의 산물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보다 많은 미생물이 우리와 공생합니다. 우리는 걷는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은 이 상호의 존성을 무시했습니다. 자연을 정복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무한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결과는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감소, 생태계 파괴입니다. 연기법을 어긴 대가입니다. 불교 생태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연은 이용할 자원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상즉 사상이 이를 잘 표현합니다. 종이 한 장을 보십시오. 종이 속에 구름이 있습니다. 비를 내려 나무를 키웠으니까요. 종이 속에 햇빛이 있습니다. 나무를 자라게 했으니까요. 종이 속에 벌목꾼이 있습니다. 종이 속에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종이 속에 밀이 있습니다. 벌목꾼의 빵이 되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직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습니다. 이 통찰이 생태위기의 해법입니다. 분리의 환상을 깨고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불교적 가치입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합니다. 과도한 소비도 극단입니다. 지족, 만족을 아는 것이 불교의 경제윤리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눕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슈마어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불교 경제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무한 성장이 아니라 적정 규모, 경쟁이 아니라 협력, 소유가 아니라 존재. 이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의 길입니다. 제12장 통합과 조화.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와 과학이 만나는 여러 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식의 본성, 물질과 마음의 관계, 시간과 공간, 인과율과 상호의 존성. 놀라운 것은 2500년 전의 통찰과 현대 과학의 발견이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주관적 탐구이고 과학은 객관적 방법입니다. 불교는 해탈을 목표로 하고 과학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둘 다 진리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점에서 만납니다.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만약 과학이 불교의 주장을 반증한다면 불교가 바뀌어야 한다고. 불교는 도그마가 아니라 탐구의 정신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맹목적 믿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칼라마 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이라고 경전에 있다고 스승이 말했다고 믿지 말라. 스스로 검증하고 경험하라. 이것이 과학적 정신과 일치합니다. 현대 물리학자들도 불교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닐스 보어는 자신의 문장에 태극 문양을 새겼습니다. 상보성 원리가 음양 사상과 유사함을 인식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인도를 방문한 후 양자 역학과 베단타 철학의 유사성에 놀랐습니다. 프리초프 카프라는 물리학의 도라는 책에서 현대 물리학과 동양 신비주의의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과학과 영성이 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과학은 외부 세계를 탐구합니다. 불교는 내부 세계를 탐구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합니다. 프란시스코 바렐라는 신경과학자이자 불교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신경현상학을 제창했습니다. 3인칭 객관적 관찰과 1인칭 주관적 경험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이해하려면 둘 다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마음과 생명연구소는 달라이 라마와 과학자들의 대화를 3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신경과학, 물리학, 심리학자들이 불교 승려들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과학자들은 명상의 효과를 연구합니다. 승려들은 과학적 발견을 수행에 통합합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통합입니다. 환원주의와 전일주의의 조화, 분석과 직관의 결합, 객관성과 주관성의 통합. 양자물리학은 관찰자를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신경과학은 명상이 뇌를 변화시킴을 증명합니다. 생태학은 모든 것의 상호이익 존성을 확인합니다. 우주론은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밝힙니다. 이 모든 것이 불교의 통찰과 공명합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과학으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궁극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고통의 소멸입니다. 자비의 실현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은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교는 과학의 윤리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기술은 강력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 윤리가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살생, 자비, 지혜, 중도. 이런 가치들이 과학기술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통합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과 영성, 이성과 직관, 객관과 주관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한쪽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과학만으로는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영성만으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둘이 만날 때 진정한 지혜가 생깁니다. 클로징. 오늘 우리는 불교와 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여행했습니다. 의식의 신비에서 시작해 우주의 본성까지 탐구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과 불교의 공사상,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과 불교의 연기법, 신경과학의 명상 연구와 불교의 수행 전통, 생태학의 상호의 존성과 불교의 자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우주는 분리된 조각들이 아니라 연결된 전체입니다. 의식과 물질은 대립하지 않고 상호작용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관계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상호의 존적입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과 고대 지혜가 함께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분리는 환상입니다. 나와 너, 인간과 자연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다른 존재를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면 집착은 고통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흘러가게 놔두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면 마음 수행이 중요합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기 전에 내면을 바꾸어야 합니다. 명상과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어떻게를 알려줍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왜를 알려줍니다. 둘을 합치면 완전한 길이 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만나는 곳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은 전례 없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우울이 증가했습니다. 환경은 파괴되고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무언가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발전입니다.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은 있지만 내면을 다스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기술은 있지만 윤리가 뒤처졌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적습니다. 불교와 과학의 대화는 이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과학의 객관성과 불교의 주관적 탐구, 기술의 힘과 명상의 평화,
분석적 지식과 직관적 지혜. 이것들이 통합될 때 진정한 진보가 가능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것을 세속적 윤리라고 부릅니다. 종교를 떠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증되고 경험적으로도 확인되는 원칙들입니다. 자비는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상호 이존성을 인식하면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불교 수행자가 아니어도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이런 통합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기후위기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비습관, 가치관,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도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의식을 가진 기계가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의식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의식 탐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공학은 생명을 설계할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것이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존엄성,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불교 윤리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와 갈등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이 문제입니다. 상호의 존성과 무아를 이해하면 공감이 생깁니다. 마음 챙김과 자비 수행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이런 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에서 명상을 가르칩니다. 기업에서 자비 리더십을 실천합니다. 과학자들이 승려들과 협력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1세기는 통합의 세기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과 영성의 통합, 외부 탐구와 내면 탐구의 통합,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성장의 통합.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불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우주는 하나의 통합된 전체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식은 신비롭고 근본적입니다. 변화는 우주의 본질입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자유는 놓아버림에서 옵니다. 자비는 이기심보다 지혜롭습니다. 현재 순간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이러한 통찰들이 양자역학에서도, 상대성 이론에서도, 신경과학에서도, 생태학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방석에 앉아서,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타인과 관계하며. 이 통찰들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체득하는 것이라고. 100가지 경전을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실천하는 것이 낫다고. 과학의 발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명상이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다면 명상해야 합니다. 상호의 존성을 이해했다면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상을 깨달았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식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것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 사람의 깨달음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파동을 일으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비입니다.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듭니다. 이것이 불교와 과학이 함께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필연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가능합니다. 평화는 이룰 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세상은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방법을 제공하고 불교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둘이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지구적 의식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과학기술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즉시 공유됩니다. 이제 지혜도 공유할 때입니다. 동양의 명상 전통과 서양의 과학적 방법,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발견,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진보,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 종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과학은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불교는 치유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음 챙김하며, 자비로우며, 지혜롭게,
이것이 불교와 과학이 만나는 길입니다. 의식과 우주가 만나는 길입니다. 고대와 현대가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마무리. 오늘 77화 불교와 과학, 의식과 우주에 대한 여정을 마칩니다. 우리는 의식의 본성에서 시작해 우주의 구조까지 탐험했습니다. 양자역학과 공사상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시간의 무상함을 이해했습니다. 신경과학과 명상 수행의 조화를 확인했습니다. 생태학과 연기법의 일치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주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전체입니다. 의식과 물질은 둘이 아닙니다. 나와 너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 안에 있습니다. 변화가 유일한 불변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우주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학은 도구를 주고 불교는 방향을 줍니다. 지식은 힘이지만 지혜는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분리와 경쟁의 길, 아니면 통합과 협력의 길. 파괴의 길, 아니면 치유의 길. 무지의 길, 아니면 깨달음의 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 순간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만듭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과학도 증명합니다. 의식이 현실을 형성한다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의식이 진화하면 문명이 진화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천 사람의 각성이 100만 명을 움직입니다. 100만 명의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불교 여정 TV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통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깨달음의 나무가 되고 자비의 꽃을 피우고 지혜의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과학의 명료함과 불교의 자비로움이 함께하는 삶. 지식의 날카로움과 지혜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삶. 분석의 정밀함과 직관의 깊이가 만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시대가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상함 속에서 의미를 찾고 변화 속에서 평화를 얻으며 고통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도 그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두 빛이 만나 더 밝은 빛이 됩니다. 그 빛이 어둠을 밝히고 길을 비추고 희망을 줍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의식과 우주가 만나는 그 길을, 과학과 영성이 하나 되는 그 길을, 지식과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그 길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고향입니다. 늘 그곳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곳, 멀리 있는 줄 알았지만 바로 여기 있는 곳, 미래에 있는 줄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곳, 밖에서 찾았지만 안에 있는 곳, 그곳으로 가는 여정. 그것이 불교 여정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불교의 지혜와 현대의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